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양명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 사람은 내성외왕이라 그래요. 안으로는 성인, 밖으로는 왕. 그러니까는 임금이면서 동시에 성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임금 플러스 성인.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임금만 가능한 거고 군주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황제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재상한테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출장 입상이라고 합니다. 출장 입상. 신하한테는. 그래서 나가면 장군,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면 재상.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역사적 인물이 어떻게 보면 저 왕양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율곡 같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부가되는 이야기가 율곡의 10만 양병설 뭐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는 율곡이 별로 주장한 적이 없죠. 예, 그건 그냥 이렇게 약간 떠돌아서 붙은 이야기고, 이제 그렇다 카드라만 있는 이야기고 사실은 잘 안 찾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곡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하고 퇴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퇴계는 교육자 같은, 그러니까 학자적인 측면이 강했던 사람이고, 율곡 같은 사람은 이제 좀 현실에서도 좀 더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더 현실적인 사람이 정약용인데 우리가 정약용은 골로 보냈지. 그래서 열심히 다산초당에서 강진에서 책을 썼지. 열심히 책을 썼지. 나 그런 분들이 한번 현실적인 데서 한번 펼쳐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의 방식이 통했을까? 그러니까 목민심서처럼 할 수 있을까? 이제 삼표일서라고 그래가지고 뭐 후문심서, 뭐 목민심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진짜 됐을까? 몰라. 그냥 글로만 보면 이상적인 거니까. 네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느냐고. 저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수들이 책 쓰고 이론에 발달을 해서 현실에서 과연 되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왕양명은 아무튼 그거를 구현한 가장 흡사한 인물입니다. 가장 흡사한 인물. 재상까지는 못했어요. 재상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왕양명의 철학에 있어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사상마연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상마연. 일 위에서 배운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강사를 처음 할 때 박사학위 되기 전에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박사를 못 받았는데 강사를 한다는 게 됩니까? 저는 박사를 받고 나서 강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학상장.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렇게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갖고 박사가 너무 지천이라 박사를 받고도 강사를 못 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박사를 받기 전에도 강사를 나갈 수 있었던 거고, 저희 윗세대로 올라가면 석사를 받고도 강사를 했었어. 시대가 그랬었어요. 시대가. 지금은 뭐 박사가 운전면허 같은 거니까. 우리 운전면허 많잖아. 난 중장비 면허 뭐 해가지고 그냥 막 면허가 많아. 지금은 그런 시절이니까. 예전에는 박사하면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박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물론 다른 역할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상당한 비중을,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대통령을 역임하시고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타이틀이었던 거죠. 그 시절에는. 그래서 시대가 다 바뀌는 거죠.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일 위해서 배운다. 저는 저 말을 굉장히 멋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구상한 것을 현실에서 구현한다가 아니고 그 자체에서 배우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딥러닝이다. 인공지능의 딥러닝이야. 그 자체로 계속 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야. 와, 이거 재밌지. 그래서 저게 선불교하고 사실은 약간 다른 점이에요. 선불교는 저 정도까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명상주의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즘 이제 명상에 대해서 저도 이제 책도 만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일 주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한 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더 강력하게 현실과 충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명상의 힘이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관조해서 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패배자의 명상.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느린 명상이죠. 한 발 물러나서 속편한 건, 야, 강 건너 굴구경하면 속편한 거는 다 속편해. 왜 내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내 집 불을 내가 끄는 상황에서 내가 학문적 수양을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야,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지. 사상마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쉬면서 가고 뭐 이렇게 어떤 수행단체 속에서 뭘 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네가 스트레스 속에 있는 그 직장 생활을 하고 힘든 상황 속을 관통해 갈 수 있는 명상의 힘. 그걸 얘기하는 거는 사상마연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대목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실제로 그걸 했지. 전쟁터 같이 거지 같은 상황이 어디 있겠어. 혼란하고 그 다음에 계략이 난무하고 별 미친 짓이 다 벌어지는 게 전쟁터인데 그 안에서 자기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교육도 시켜요. 전쟁에서 지휘하면서 애들 교육을 시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놓은 책이 나중에 전습록이라고. 전습록이라고. 근데 뭐 책 자체는 그렇게까지 진기하진 않아. 읽어보면 이유가 뭐냐면 책 쓸 시간이 없었어. 유배를 한 번 더 갔어야 돼. 다산처럼 한 5년 빵 유배를 한 번 갔으면 야, 책도 좋았을 거야. 근데 그냥 수업을 하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써머리한 걸로 정리해서 책을 만들어 주니까 책이 떨어져. 좀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리고 이 양반이 너무 전쟁에서 잘 이겨.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란들이 일어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기 불 끄면 그 다음에 여기 불 꺼야 되고 이게 너무 이 사람에게 힘들었던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책 쓰고 하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되게 바쁜지 압니다, 사람들이. 예.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쁘면 책 쓰겠냐? 바쁘면 책 쓰겠냐? 내가 1년에 책을 몇 권 만드는지 니네가 알아? 책만 만드는 게 아니고 논문도 내가 얼마나 써대는데 바쁘면 하겠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 쉽지는 않아. 그런데 저 양반은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까지는 못한 것 같아. 정리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 그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저 양반 철학에 있어서 최대 이제 문제점은 나중에 그 다음에 이타고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건데 칠양지라고 하는 거예요. 칠양지. 칠양지는 뭐냐면 양심, 나에게 있는 그 양심이 지금 다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면 불성은 지금 다 드러나 있다. 너에게 있었던 모든 완전한 것들은 사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현재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딱 들어보면. 여러분은 이제 이런 쪽에 이렇게 기민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건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다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저런 식으로 현실 자체가 다 이상이 돼버리면 윤리가 붕괴합니다. 윤리가 가설될 공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원효라든지 안 그러면 경허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행동 방식에서 나타나는 것도 똑같아요. 윤리가 가설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전체가 로맨스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깨달음 아닌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뭐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는 거야. 다 깨달은 거야.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성은 뭐가 있어? 라는 거에 걸리게 돼. 이제 그래서 양명학이 나중에 이제 발전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명 좌파들이 마치 선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승들 중에서도 약간 기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걸 보고 괴각이라 그러는데 좋게 말하면 기인,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입니다.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저러한 논리 모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산대사 기록에 나올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율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그냥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율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내가 딱 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그냥 행동하면 그게 율이 되는 거예요. 계율이 되는 거지. 내가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안 해야 되고 요거는 문제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은 내가 조금 이렇게 아면서 말을 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최대한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요렇게까지 그 범주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중도에 적절하게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종심소유기 부르구라고 마음 먹은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 착착착 맞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해도. 그러니까 넘어서는 거나 미치지 못하는 구절이 없는 거죠. 구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특이한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왕양명한테서는 그게 안 보여. 근데 양명하게 나중에 후학들은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괴각과 같은 행동들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양명학이 다시금 주자학한테 비판을 받아요. 주자학은 이론적인 구조로서 형태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까지 안 갑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게 원효하고 의상의 차이거든요. 원효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 볼 때는 그냥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 거고 의상은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의상은 반듯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의상 같은 사람한테는 큰 문제는 없지. 허물은 없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효는 스스로 나서서 요속궁으로 간 사람이고 뻐꾸기를 날려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상은 선묘가 죽자고 따라와서 결국 나중에 자살합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봤던 사람이에요. 차이가 크죠. 근데 깨달음의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사회적 가치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상인격으로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의상이 타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상과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그래서 주자학이 다시 양명학을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치고받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지만 결국 이제 청나라가 들어온다더라. 또 그분들이 오신다더라. 중국 그 역사 보면 되게 재밌죠. 송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나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징기스칸이 내려오면 경기 끝 이렇게 가는 거고 또 나름 명나라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성리학하고 주자학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아니, 성리학하고 주자하고 똑같은 건데 싸우면 안 되지. 양명하고 성리학하고 싸우고 있다가 결국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싸대기를 한번 딱 내리면 애들이 끝 이렇게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저 명나라 때는 불교는 이 주류에서 싸우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벌써 이게 약간 밀리는 거죠. 양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양심 우리가 그냥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지양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다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거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성입니다. 불성입니다. 그 불성은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드러나 있고 현재형이야. 그래서 현성양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현성양지. 선종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성공안.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완성이 돼 있다. 화두라고 하는 건 지금 다 완성이 돼 있는 거지 참구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 논리 구조까지 전개가 돼요. 근데 양명학에서도 치양지를 확충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현성양지, 너의 본마음이라는 건 이미 다 완전하게 깔끔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양명이라고 하는 약간 특이한 그리고 실천가, 동아시아에서 보기 힘든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보기 힘든 철학자.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이타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타고 저런 계열들이 있어요. 동아시아 전통 흐름에서 그러니까는 아웃사이더 계열이죠. 아웃사이더 계열.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효. 진묵대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사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사상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약간 특이하게 하고 이타고 그 다음에 중국에 또 누가 있냐면 당나라 때 같으면 이통현 장자도 저런 과입니다. 저런 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효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그 시대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원효 시대 때 그 삼과하상 얘기했잖아요. 삼과하상 규기스님.
수레를 3개를 갖고 다니고 뒤에 여자도 싣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결혼 구조도 가능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무해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약간 또 문제점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100살 먹고 무해행위 될 수 있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0살 먹고 천진하게 살 수 있냐? 응? 아니 한 50살 먹고 천진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면서 멋있게 살 수 있어. 100살 먹고 지팡이 짚고 흔들리고 다니면서 멋있게 살 수 있겠냐? 이게 지금 현대에 벌어지는 문제죠. 이타고 같은 경우는 동심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해요. 동심설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타고나 저 양지나 비슷해요. 저희 양명학 영향을 받아서 나왔을 거예요. 실제로 양명학 공부를 하거든요. 이타고라는 사람, 또 천재입니다. 아주 멋있게 산 사람이고 지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26살 때 국자관 박사.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균관. 성균관 박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양명학에 심취했다가 나중에 유마함에서 출가를 해요. 62세래. 야, 죽을 때 죽을 때 아니냐? 죽을 때 62세에 출가하면 황혼기 출가네. 지금 외종으로 얘기하면 황혼기 출가네. 아니 이때 62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80, 90으로 봐야 됩니다. 야, 이게 출가할 나이인가 싶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원효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게 원효가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말이 좀 안 맞는데 이문열 같은 거죠. 이문열 같은데 그게 소설이 아니고 철학서로 베스트셀러 작가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원효가 글을 쓰면 중국으로 넘어가고 인도까지도 번역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베스트셀러 작가 하면 박지원이죠. 박지원 열하일기 이런 거. 청나라 할 때 또 나옵니다. 청나라 할 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글이 나중에 이제 금서가 되는 게 너무 속되다. 근데 속된 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속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표현도 제가 말하는 표현을 이런 걸 속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근엄하게 얘기하고 재미없게 그냥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는 제가 학교를 한 30년 다니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아는 게 조금 부족한 선생님은 참아도 재미없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 아무리 전문가라도 재미없는 사람은 거의 알카에다급이에요. 사람을 고문을 합니다. 그 3시간을 영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신통이 있어요. 똑같은 3시간짜리 수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길지? 이게 무한대로 시간을 늘려. 와, 이게 굉장한 신통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교수법은 달라요. 아는 것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려내느냐, 말을 잘 살려내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책 같은 거 쓰고 막 유명한 선생님 그래갖고 홀려서 갔다가 저 선생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시구나, 멀리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지. 가까이 가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저 존경스러워 이렇게 더 이상 하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이근한으로 바뀌어. 고문 기술자.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고문이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같은 스타일들이 이런 걸 이제 속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좀 저렴한 표현들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가는 거지, 다가가는 거지. 그러니까 외연이 훨씬 더 넓어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철학서를 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야.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무거운 주제를 모든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동시에 선동가 비슷하거든, 이 사람이. 사회 개혁가, 선동가. 책 이름도 아주 그지 같아요. 분서 내 책은 불태워라. 불태워라. 책 이름이 불태워라야. 야, 내 거 불태워. 야, 내 거 불태워.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원고 출판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하시고, 여기는 야, 싸질러.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장서라는 책도 있어요. 짱박어라. 보여주지 마라. 이거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저렇게 보지 말라니까, 너만 보라니까, 불태워 다 없애버려. 그래도 사람들이 봐. 야, 이 부럽습니다. 같이 책 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책 한 권 나오면 어떻게 해서 노출 빈도를 높여서 몇 권이라도 해야 되겠다. 분서가 불을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환하게 비춰서 좀 더 잘 나갔으면 이라는 거 우리 저렴한 생각. 저 사람 저렇게 해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하이데커 되게 인사성 발언, 전 세계에서 가장 인사성 발언 철학자 하이데커. 하이잖아, 하이. 근데 이 하이데커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일 철학자인데 나는 영어 같은 저런 저속한 언어로 내 책이 번역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번역하지 마라.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미국에서 내 책 번역해준. 오케이. 내가 불사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존 처리해줄게. 너 돈 내가 좀 어느 정도 대줄게. 이렇게 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근데 하이데커는 나는 저런 저급한 언어, 저런 놈들, 저런 문화 떨어지는 저런 놈들이 내 책 번역해서 읽는 거 자체가 싫어. 기분 나빠. 야, 그렇게 했는데도 다 번역됐지. 왜? 필요하니까. 분서로 책 제목을 정했는데 분서가 저도 읽었잖아. 어떻게 해야 불을 태우지? 근데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니까. 그때 재밌는 게 홍길동전 그때나 재밌었지. 지금 재밌겠어. 홍길동전 하면 홍길동이 근데 신출귀물한 건 맞잖아. 전국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전국 동사무소에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다 깔고 그건 얼마나 신출귀물해. 그런 사람도 없지. 자, 이제 명나라 말에 가면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황제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군주 중에 한 명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명나라 신종 만력제. 우리나라 만력제 신종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역사하고도 엄청난 관련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우리나라 도와주고 지네 나라 망하게 한 황제. 이게 특이한 사람이다. 그리고 임금인데 파업을 하는 황제. 중국 사람들에게 뽑으라면 500명이 넘는 황제 중에서 제일 또라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제일 어떻게 보면 폭군, 수양제입니다. 양제. 햇빛에 말라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양제. 그리고 가장 띨띨한 전응아, 이걸 암군이라 그러거든요. 암흑. 신종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최고로 꼽았던 성군 신종입니다. 중국 역사상 암군 랭킹 1위 만력제.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조선 후기에 최고로 모셨던 정신적 지주 만력제. 야,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지? 실제로 저 양반을 모시기 위해서 우암 송시열이 유운을 남겨서 지은 게 저 화양서원이에요. 충북 괴산의 화양서원. 그리고 거기에 만동묘라고 만력제의 가묘를 써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제사를 우리가 받들어. 그리고 저 만동묘 묘가 이 무덤이 아니고 사당묘자예요. 사당묘. 그래서 저 관리를 하고 있는 저 화양서원 저 만동묘지기가 최고의 권력자예요.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지. 그게 이제 흥선대원 이하응이 뜨기 전에 거기 이제 왕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하응은 상가직해 이런 건 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고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가직개처럼 이렇게 미친 척하고 뭐 이러다가 샥 해가지고 탁 올라갔다더라. 그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그건 구라입니다. 구라고 집안 좋고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따다닥 해가지고 그 이제 잠깐 공백 빈틈에서 딱 해서 자기 아들 꽂아놓고 자기가 후루룩 짭짭해서 먹었지. 조선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만동묘에 갔다가 만동묘지기한테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빡쳐서 내가 세력가가 되면, 실세가 되면 서원철폐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썰이. 그 정도로 만동무지기가 위세가. 그러니까 왕실 종친보다 만동무지기가 센 거예요. 중국인이 꼽는 최고의 암군. 그러니까 이게 바보 황제.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 양반이. 기가 막혀.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비극적이게도 이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떨어지는데 일찍 죽었으면 괜찮아. 그게 명나라 복이었는데. 또 오래 살아요. 재위 기간 봐봐. 48년.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제위했을 때 이제 1620년까지 만력제가 하고 그 뒤로 한 46년 뒤에 이제 망하거든요. 명나라가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10년간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만력중흥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막 올라올 때 그때 누가 실세였냐면 장거정이라고 중국 역사 전체에서 꼽으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상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재상이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즉위를 하니까 이런 신하들의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저 장거정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저 장거정이 진짜 현명한 재상이야. 현명한 재상. 그리고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저 장거정이 정치판을 주도하면서 명나라가 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만력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때 은본위제 체계가 이제 갖춰지기 시작해요. 은을 중심으로 이제 화폐가 이렇게 단일화돼. 여러 조세들이 단일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편 전쟁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청나라로 유출되면서 아편 팔아가지고 돌리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때 이제 장거전이 그런 걸 시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이중인격자예요. 장거정이. 그래서 저 만력제를 교육도 시켰는데 굉장히 바르게 교육을 시켰어. 그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잘 됐는데 만력제는 그게 당신은 어떻게 보면 저 장거정이 롤모델이었어. 멘토고. 죽고 나서 찾아보니까 비리의 온상이었어.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만력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정치는 정치인 거고 사실은 자기가 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이익을 봐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관중도 중국 전체에서 꼽으면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재상인데 관중도 정치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되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소득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뭐 재밌게 살든 뭐 쉽게 말해 명품으로 칠갑을 하든 부정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거를 통해서 명품으로 칠갑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기업에서 나 때문에 실적이 막 올라가 가지고 나한테 인센티브로 1년에 100억, 1000억씩 줘. 나는 몇 조 이상을 벌어주는 거야, 그 기업에. 그러니까 그걸 받아도 나는 아무 부끄러울 게 없어. 그리고 그 1000억 가지고 나는 미친 짓을 다 해. 난 이런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중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장거정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성리학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처럼 청백리어야지. 네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너는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력제는. 그래서 장거정 죽고 나서 이렇게 이제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씹으니까 조사를 했더니 재산이 많이 나왔대요. 엄청나게 나왔대요. 한 10년 정도 중국을 주도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환멸 같은 걸 느끼면서 장거정 부관참시당해요. 일족 다 멸문당하고 그렇게 하고 재산 다 환수하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너무 재밌어요. 82년에 장거정이 죽고 나서 10년 동안 태업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태업입니다. 파업이에요, 파업. 자금성 안에서 도장을 안 찍어. 그러니까 정치를 열지를 않아. 그냥 자기가 그냥 후궁들하고 노는 거예요. 아니, 난 어디까지 놀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궁이 10만이라고 하는데 10만이 자금성이 안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쳐서 10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술 먹고 놀고 아편하고 뭐 이러다가 사람 승질 나면 사람 좀 때려 죽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세리 10년. 그리고 도장은 안 찍어. 그리고 기적적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이 온 거예요. 정치판에서.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도장을 찍어. 차라리 저 파업으로 끝날 때까지 했으면 명나라 그나마 낫어요. 끝날 때까지 했으면. 그런데 갑자기 그때 나타나서 도장을 찍기 시작해. 그게 파병이에요. 파병. 25만 파병했어요. 25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것 때문에 명나라가 골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저 사람 때문에 골로 가고 있다가 25만을 파병하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사건인데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파병도 그렇고 두 번째 파병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파병이에요. 물론 이제 정명가도라 그래가지고 임진왜란한테 보면 이제 뭐 명나라로 쳐들어갈 테니까 조선은 길을 비켜라 뭐 이렇게 해서 파병했다는 그걸로는 파병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자기네 나라 전방에서 막아야지 왜 다른 나라까지 들어와서 군대를 파병하면서 그 전쟁을 하겠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국사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네 나라에서 전쟁하는 것보다는 이 나라에서 하는 게 좀 쉬우니까 파병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정확한 판단 아닙니다. 내가 황제면 절대 파병 안 합니다. 그냥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거기에 대비하지.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태풍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 끝났거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끝나요. 그렇잖아. 그래서 일본 열도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참 고마운 나라야. 이렇게. 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황사가 날아갈 때는 우리가 막아주고 태풍이 올라올 때는 일본이 막아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순망치 않은 국가인데 서로 죽자고 싸우지. 태풍에 있어서는 진짜 고맙다니까. 방파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정상적인 황제의 판단이지. 뭐 그 나라에 가서 막을게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요즘 판단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예전에는 그런 판단까지는 안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파병을 하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 훨씬 더 많이 들어.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명나라 신종 만력제는 파병하는데 개인 돈도 썼어.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 은자를 줬대. 은을 그냥 자기 돈으로. 제가 이제 황제들 중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황제가 뭐냐면 비자금 만드는 황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황제는 다 자기 거야. 근데 비자금을 만드는 황제들이 있어요. 그게 중국 역대 황제들 중에서 또라이급들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다 내 거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만력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비를 줬대. 그래서 은을 줬더니 군대에 은을 줬더니 조선에 왔더니 은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더래. 물건 자체가 없대. 그래서 은을 씹어 먹어야 될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야, 반지나 만들어, 반지나. 이거 파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한 건 이때 장거정이 할 때 요만큼 10년 그리고 요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 요때 일한 거 그 뒤로 또 파업이에요. 일 안 해. 이 사람은 일을 안 해. 그리고 자금성에서 안 나가요. 안 나가. 자금성 안에 다 갖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뺑뺑뺑 하는 거야. 단 정사보로만 안 나와. 정치 도장을 안 찍어. 야, 진짜 개판될 것 같지? 나라가.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기업도 마찬가지지. 최고 권력자가 도장을 안 찍어줘. 그럼 다 밀려 있는 거예요.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들끼리 해먹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에 이게 임진왜란 우리 7년 전쟁이잖아요. 92년에 해가지고 98년에 끝나는데 전쟁이 났는데 그때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해요. 조선 입장에서는. 파병을 해달라 했더니 당연히 명나라에서는 노를 하죠. 왜?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사람이 나오죠. 저 석성이라고 하는 사람. 홍순원과 석성 들어봤습니까?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얘기야. 저 홍순원이라는 사람이 역관이에요. 역관. 역관이 지금으로 말하면 통역,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 말 번역해 주는 사람. 통역사. 역관하고 그 다음에 이 역관들이 조선 중후기 때 가장 부자들이 역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통역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월급을 안 받아. 그러니까는 이제 뭐
우황청심환하고 인삼 같은 거를 갖고 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그걸 이제 밀무역을 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거든. 근데 저 홍순원이 기생집에 갔는데 너무 비싼 기생이 있더래. 값이 매겨져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10억, 하룻밤 10억 뭐 이렇게 써 있대. 근데 저 홍순원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질렀다는 거예요. 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야, 10억. 얼굴도 안 보고. 그랬더니 젊은 애가 나왔대. 젊은 애가 나왔는데 네가 왜 10억이냐?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우리 집안이 좋았는데 지금 집안이 거덜이 나가서 아버지 장례 지내고 빚 갚으려고 내가 나왔는데 나는 이런 걸 늦추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렀다. 그러면 아무도 응찰을 안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네가 응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 근데 홍순원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10억 주고 빚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펑펑 울더래. 그러면서 은부라고 은혜로운 아버지로,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같이 삼겠다. 내가 양아버지 같이 모시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라라고 나왔대.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확실히 돈이 있어야 멋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20억을 그냥 지르고 이거 탁 털면서 나오는 거야.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딱 이렇게 뭐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딱 사람들 막 이렇게 탁 두드려 맞고 있으면 딱 싹 하고 딱 이렇게 딱 가려고 그러면 누가 이제 바지끄레기 잡으면서 은인 이름이라도 뭐 이렇게 이름 알 필요 없어. 딱 이렇게. 근데 현실은 막상 그런 데 끼게 되면 뒤지게 두드려 맞고 중고딩한테 두드려 맞고 에이씨 내가 개인 나섰어 이러면서 가는 게 현실이고. 그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딱 나오잖아. 한 방에 한 20명 홍순원은 돈으로 한 거지. 그걸 돈으로. 야, 너무 멋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걸 보면서 야, 돈 벌어야 멋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찌질이 해가지고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이러면서 따지고 들어갔을 건데. 근데 저 여자가 잘 돼요. 저 여자가 인물이 좋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나갔던 거지. 그래서 저 석성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총애를 받는. 근데 저 석성이 병부상서까지 올라가거든. 병부상서 우리 식으로 하면 병조참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 지금으로 하면 국방장관. 그때 홍순원이 가서 그 얘기를 저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파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5만 파병이 돼요. 5만 군대가 파병이 돼요.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죠. 그리고 나서 저 석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저것 때문에 나라가 기울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자를 잘 만나서 저 파병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파병이 된 거고, 석성은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하지.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계속 백예미 송사로다가 저거 도와줘야 돼요. 나한테 어떻게 해준 사람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을 만났어요. 뭐 이랬겠지.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니까 본처가 그랬으면 웃기고 있네 이랬겠지만 이쁜 마누라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대전에서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할게 이래갖고 5만 딱 해갖고 투입했잖아. 투입했지. 5만까지 좋았지. 근데 두 번째가 또 문제예요. 두 번째 20만 파병했을 때. 이 얘기 진짜 재밌는데 내가 저거를 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하늘이 조선을 도왔어. 명나라 만력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조선을 도와주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야, 나 세상에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저 병부시랑 석성이 얘기할 때는 5만이고 자기가 꿈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20만을 때려 봤거든요. 결국 뭐 명나라는 그걸로 망하게 되는데 진짜 세상에 이런 운명이 다 있는가? 이런 진기한 전설의 고향도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야, 이 정도의 드라마틱한 사건이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그 꿈에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